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덧셀 피부과 강남 본점을 하고 있고요. 덧셀랩과 덧셀바이오 대표로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 64만 명 된 것 같은데 피부심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피부 관리의 시작은 결국 세안일 텐데요. 피부를 망치지 않고 깨끗하게 세안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자, 세안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세안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피부가 무너질 수도 있고 피부를 보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안은 쉽게 첫 번째 1번 모공에 노폐물이나 피지가 안 껴있게 깨끗이 하면서 2번 이게 중요한데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게 이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1번 모공 안에 노폐물이 안 껴있게 하려고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거나 너무 마찰을 준다거나 너무 2중, 3중 세안을 하면 뭐가 악화될까요? 피부 장벽. 2번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선크림을 발랐어요. 우리가. 그럼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세안을 할 때 선크림이 다 끼어지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선크림은 매일 하는데 매일 2중 세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장벽이 손상받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선크림은 워셔블한,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 서핑을 한다, 뭐 야외 운동을 간다 이럴 때 빼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워셔블한 선크림을 선택을 해서 얘를 닦을 때 한 번에 닦여질 수 있는 폼 클렌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폼 클렌저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 우리 닦았을 때 되게 뽀득뽀득 잘 닦이는 거 있죠. 이 알칼리성 세안제는 세정 능력이 좋아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뭐냐? 피부가 좀 건조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약산성 세안제가 있어요. 약산성 세안제는 pH가 낮아서 피부를 보호시켜줘요. 즉 닦는데 피부가 그렇게 예민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산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세정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해요. 딱 한 제품을 쓰기보다는 선크림 이후에는 한 번에 닦일 수 있을 만한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한 번에 닦아내고, 그리고 그걸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는 제가 뭘로 쓰라고 하냐면 약산성 세안제로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오전 오후로도 나눠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선크림 이후에 닦아내는 게 오후니까 오후에는 약 알칼리를 썼다. 그러면 아침 세안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선크림이 특별히 안 발라져 있으면 약산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피부가 되게 예민해. 건조해. 내가 뭐 화장품을 잘못 써서 되게 예민해졌어. 아니면 오늘 이유는 모르겠는데 피부가 되게 붉고 예민해. 이러면 제가 한 단계씩 다운그레이드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선크림 이후에는 원래 워셔블한 약 알칼리로 한 번에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약 산성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뭘로 닦는다? 물세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렌징을 닦아는 내되 피부 장벽이 예민할 때는 너무 피부 장벽에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클렌징하면 스스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안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크림 이후와 그걸 제외한 시간, 그리고 피부가 예민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해주면 굉장히 좋아져요. 뭐 하나 또 예외로는 우리가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 자, 메이크업은 우리가 선크림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쿠션, 컨실러, BB, CC, 모공 프라이머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바르게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성분들이 되게 살색이나 피부색을 많이 띠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호 이렇게 화장품의 호수, 피부 색에 따라서 색깔이 띠는 그 하얀색 돌가루 같은 애들인데 얘들을 닦아내려면 어느 정도 이중 세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단일 세안을 하면 안 되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중 세안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중 세안을 너무 열심히 매일 하면 피부 장벽이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고요. 아까 제가 세안의 큰 두 가지 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공 안에 노폐물이나 피지가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부 장벽을 보호시켜주라고 했는데 이중 세안을 너무 데일리로 하면 어떻게 된다?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부가 예민하거나 이런 분들은요, 메이크업이 돼 있는 날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메이크업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날짜를 최대한 몰아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선블록만 바르고, 그리고 만약 집에만 있었다 그러면 그냥 선블록도 하지 말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예민한 사람은 집에서 물세안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렌징을 딱 무슨 제품만 쓰라가 아니라 내 피부에 뭐가 발라져 있는지,
내 피부 상태가 예민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이제 에센스나 세럼, 앰플, 수분크림 그리고 크림까지 여러 제품을 겹겹이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장품은 많이 바를수록 피부에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화장품을 쓸 때 각각이 되게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PD님도 화장품 쓸 때 뭐 얘는 약간 모공용, 얘는 탄력용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제가 이제 7년 넘게 개발을 하는데 화장품 개발업자로서도 각각의 화장품 성분이 뭔가 기능을 내야 되고 또 화장품 하나당 어느 정도의 보습 효과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토너든 에센스든 앰플이든 우리가 화장품을 개발할 땐 얘 하나 단독으로 발라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보습 효과가 될 수 있는 유분기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안 섞으면 화장품을 썼을 때 그 고객들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촉촉하지가 않아 이렇게 해서 아무도 찾지 않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쓰는 애들 토너, 에센스, 앰플, 크림, 영양 크림을 썼을 때 얘들 각각 단독으로 써도 충분히 보습이 될 정도의 유분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화장품의 뒷면을 보게 되면 전성분표라는 게 있는데 보통 화장품들이 40에서 50가지 정도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6가지 종류를 만약에 기초 화장품으로 쓴다면 50 곱하기 6 겹치는 거 빼더라도 200개 이상은 화학 성분들이 매일마다 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화장품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1번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알레르기, 엘러지죠. 왜냐하면은 피부에 매일마다 닿는 성분들이 여러 개가 되니까 그 미세한 성분 때문에 엘러지가 생기는데 뭐 때문에 엘러지가 생기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계속해서 미세한 아주 적게 포함된 어떤 성분 하나 때문에 미세하게 엘러지가 생기면 막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그냥 자꾸 은근히 막 좀 예민해진 것 같고 근질근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엘러지가 계속해서 유발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피부의 홍조, 그러니까 염증인 거죠. 일종의 이런 염증 반응이 계속 생기게 되고 이런 게 뭘 유발하는 줄 아세요? 색소 침착이나 기미도 악화될 수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반복해서 생기면 기미가 악화될 수 있고요. 나중에 제 피부심 영상에서도 제가 리륵색증이라는 걸 올린 게 있는데 화장품을 썼을 때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얼굴이 잿빛으로도 변하는 질환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네, 이게 진단 못 내려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반복해서 썼는데 얘네가 접촉성 피부염을 알레르기를 유발한 건데 그게 색소까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의 성분이 어떨 수 있다고요? 유분기를 다 갖고 있고 다 단독으로 써도 어느 정도 보습이 될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화장품 회사들은. 그러면 이불을 6겹씩 덮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모공이 몇 개가 있냐면 2만 개가 있어요. 그럼 2만 개의 모공 부분을 6겹씩 이불을 덮으면 내 피지가 막히겠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트러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트러블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성분들에 있는 그 보습 역할을 하는 유분기, 꼭 유분이 아니더라도 보습 역할을 하는 피부의 안에 있는 수분이 못 나게끔 맞는 밀폐제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밀폐제들이 여러 겹으로 돼 있으면 내 피지가 막힐 수가 있고 그러면 트러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내가 추가로 뭘 또 발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발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1번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2번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제 슬로건이 있어요. 피부심의 슬로건.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어떻게 한다? 빈도수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센스, 앰플, 크림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르고 크림 발랐는데 지금이 겨울이고 이래고 내가 피부가 극건성해서 땡겨. 그러면 집에 있는 선물 받은 영양 크림 써야지가 아니라 크림을 그 위에 덧바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여름이야. 피지가 많아. 화이트헤드가 증가돼 있어. 그러면 에센스, 앰플, 크림 바르고 땡긴다. 그럼 뭘 덧바를 수 있을까요?
에센스나 앰플을 덧바를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10대 막 남성분, 여드름, 피치 발달이 많아. 그러면 에센스랑 앰플 아니면 앰플만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본인의 피부 타입과 외부 환경, 내 피지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로 조절할 수 있어야지 현명하게 보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선크림은 노화를 늦추는데 가장 중요한 화장품으로 꼽히는데요.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 선크림을 일단 바르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이제 모 방송 PD분들이랑 몇 년 전에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선크림을 이렇게 바르게 시킨 다음에 실제로 발라진 부분이 카메라에서 나오고 안 발라진 부분은 안 나오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눈 주변, 요 입 주변은 안 발라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제로 선크림을 바르면 눈이 시려 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눈이 좀 따가울 것 같아. 그리고 입 주변은 입에 들어가면 어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눈 주변과 입 주변에 안 발라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서는 이 눈 주변의 색소 침착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차단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를 때 올바르게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선크림은 어떻게 발라야 되냐? 선크림은 보통 손가락 2마디 정도를 짜라고 하는 이유가 선크림에 그 SPF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그 기준 자체가 손가락 2마디 정도 이 제품을 썼을 때 이 정도 차단율을 보이더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맞긴 한데 저는 오히려 방송에서 손가락 2마디 한 번에 이렇게 짜서 바르면 우리 태양별이처럼 얼굴 하얗게 동동 떠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르라고 시키냐면 한 마디 먼저 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광대나 이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돌출 부위, 손에 잘 가는 부위 있잖아요. 거길 먼저 발라줘요. 그 다음에 한 마디 더 짭니다. 그 다음 어디에 바른다? 아까 말했던 놓치기 쉬운 부위. 어딜까요? 여기 눈 밑, 눈꺼풀 위, 입 주변, 인중 이런 데들. 그리고 한 마디 더 짜요. 어디에 바르는 걸까요? 목, 귀, 뒤 이런 데들. 목도 굉장히 잘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은 건 손등. 그래서 제가 한 마디씩 3번 정도 짜서 바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제가 선크림을 어떻게 바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것 말고 또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선크림을 이제 제가 또 하나 모 방송이랑 한번 테스트를 한 게 있었어요. 우리 선크림, 선쿠션, 선스틱, 선스프레이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차단율이 보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1위는 당연히 손으로 바른 선크림이었고요. 2위가 선쿠션이었고요. 3위가 선스틱, 4위가 선스프레이였습니다. 선스프레이부터 살펴보면 선스프레이 굉장히 편하죠. 스프레이 형태로 막 뿌리니까.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 안개 형태로 분말 입자가 분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몸의 전체를 밀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선스프레이는 바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바르면 완전 차단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선스틱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어떤 분들, 골프 치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손에 이렇게 크림을 짜면 너무 위생상 문제가 되니까 다들 이제 스틱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는 굉장히 차단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도화지와 딱풀의 비유를 하거든요. 흰색 도화지를 얼굴이라고 치고 거기에 딱풀을 이렇게 칠한다고 쳐보세요. 딱풀이 발라져 있는 부위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선스틱도 똑같습니다. 선스틱도 실제로 딱풀 형태로 돼 있죠. 우리 피부에 선스틱을 이렇게 발랐을 때 어디에 발라져 있는지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딱풀을 써보면 알지만 충분한 양이 피부에 딱 도포가 잘 안 되죠. 얼굴에 이렇게 쑥쑥 살 때문에 들어가는 부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원장님 말한 대로 선크림 열심히 바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선스틱 발랐어 하는데 엄청 타서 오시는 거예요. 왜? 실제로 선스틱이 골고루 안 발라진 거죠. 특히나 이런 눈 주변, 눈 옆에, 눈 밑 바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선스틱으로? 못 바르죠. 우리가 되도록 선크림 형태로 바를 수 있을 때는 선크림 형태로 바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선쿠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위생 문제는 굉장히 좋죠. 손을 직접 안다니까. 하지만 이 퍼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손처럼 충분한 양을 크림 형태로 도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쿠션처럼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림 형태로 충분한 양으로 도포하는 것보다는 차단율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2위였고 1위는 선크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크림을 우리가 이제 그럼 세안을 어떻게 하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네, 선크림은 내가 만약에 서핑을 하러 가, 물놀이를 하러 가, 내가 햇빛이 많이 쬐는 골프를 하러 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워터프루프, 오일프루프, 땀에 의해서 닦이지 않게, 아니면은 뭐 기름에 의해서 닦여지지 않게 어느 정도 피부에 바짝 부착되어 있는 형태를 쓰면 좋긴 한데, 문제는 걔네들은 단일 세안으로 잘 안 닦여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세안으로 닦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뭐가 악화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일상생활을 했었을 때는 이런 워터프루프, 오일프루프 제품보다는 좀 워셔블한 그러한 선블럭을 선택을 해서 단일 세안인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한 번만에 닦일 수 있게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피부를 좀 보호시켜주고, 대신 약 알칼리를 쓰면 피부가 건조할 수 있으니 그걸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는 무슨 세안제로 그럼 쓰게 하는 게 좋다? 약산성으로 쓰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 교육할 때 약 알칼리와 약산성을 둘 다 구비하도록 시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때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미와 흑자, 색소 침착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백의 개념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요, 12번째까지 색소가 있다가 13번째 치료 때 뿅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미백은 점을 유해서 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점세포가 무가 되는 거는 백반증 환자예요. 들어보셨죠? 백반증. 얼굴 하얗게 변해서 막 종합병원에 가서 매번 무슨 엑시머라는 치료받고 이러죠. 그건 치료도 어렵고 거의 힘들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미백이라는 건요, 점세포를 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썸의 개념이에요. SUM. 즉 단위 면적당 점세포가 몇 개가 있는데 얘의 밀도를 줄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커트라인 이하로 줄이는 개념이거든요. 미백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것도 미백이지만 새로 합성되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미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미백의 개념에서 새로 합성되지 않게 최대한 막아주면 그것도 내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행동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선크림이죠. 선크림은 어떻게 발라야 된다? 항상 강조하지만 손가락 2마디를 바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손가락 1마디로 먼저 돌출 부위를 바르고 손가락 1마디를 더 짜서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눈 주변이나 입 주변을 바르고 나머지 1마디를 짜서 목이나 손등, 귀 뒤 이런 데를 발라줘서 항상 꼼꼼히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일단은 미백의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이습관도 되게 중요해요. 영양제로서 미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글루타치온을 왜 강조하냐면요, 글루타치온이 원래 내과에서 쓰이던 거거든요. 우리 배곡주사라고 이제 피부과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막 연예인들 이름 따서 막 뭐 비땡땡 주사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글루타치온은 원래 내과에서 많이 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독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글루타치온의 역할을 제가 크게 3가지로 말합니다. 1번 항산화 효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햇빛을 쬐면서 몸에는 활성산소가 증가돼요. 이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자 여러 가지의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걔를 어떻게? 환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항산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얘네들 써보니까 미백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이 이제 멜라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멜라닌이 타이로신이라는 거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건데, 이 타이로신에서 멜라닌으로 되는 과정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멜라닌이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멜라닌은 이제 웜톤 생각하시면 돼요. 멜라닌 중에서 조금 더 갈색빛, 노란빛 이런 색깔을 띠는 애. 페오멜라닌은 약간 핑크색, 약간 좀 이렇게 밝은 톤의 갈색을 띠는 그런 피부색 중에서 우리가 약간 좀 쿨톤에 가까운 색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유멜라닌을 페오멜라닌 쪽으로 많이 이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보여요? 밝게 보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독작용을 하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제가 병원에서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권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산화 효과를 하면서 미백 효과가 있으면서 해독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알려져 있죠.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치온,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좀 복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도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먹을 때
철저하게 항산화 식단만 해요. 제가 아침에 항산화 식단만 하고 저녁 딱 한 끼만 먹는데 그 항산화 식단이 10년째 똑같이 지키고 있어요. 뭐냐면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뭐 파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항산화된 물질을 먹는데, 항산화된 성분들을 많이 먹다 보면 걔 때문에 피부가 밝아진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애들이 역으로 되게 되면서 피부톤도 그렇고 전반적인 피부 노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여담으로는 항산화 이 성분의 음식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는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용성은 기름과 같이 섭취를 했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올리브유 같은 것도 방울토마토에 같이 섞어 먹잖아요. 그게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방울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 올리브유 같은 걸로 같이 먹어주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가 지용성이지, 뭐가 수용성이지 다 알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 식단에 아몬드, 호두 이렇게 조금 건강한 기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섭취해주면 이러한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크림, 그리고 아까 말한 건강 보조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는 항산화 음식이 우리가 이제 피부를 좀 밝게 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원리를 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는 이제 레이저 치료인 거죠. 요즘에 이제 기미 없애는 크림이 SNS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주의사항은 따로 없을까요? 기미를 좋아지게 하는 그러한 성분들은요, 벌써 20, 30년 전에 저 예전 레지던트 때부터도 그냥 교과서에 매번 나왔던 성분들이에요. 약국에서도 팔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리뉴얼된 것처럼 막 이렇게 좀 광고를 많이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의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기미를 줄이는데 알려진 성분이 레티놀이거든요. 비타민 A.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멜땡땡 뭐 여러 가지 크림으로 해서도 많이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물론 농도가 낮은 것들은 처방 없이 쓰는 것들도 있죠. 화장품에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이런 레티놀들이 진짜 성분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미나 이런 멜라닌 색소에 도움이 되는 애들이 보통 자극감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따가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미라는 애가 정말 특이한 게, 얘네들은요 피부에 염증이 유발되면 기미가 더 짙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 피부심 유튜브에서도 기미 연고 바르고 기미 짙어졌어요 라는 영상을 제가 왜 냈었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높았던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티놀 연고를 막 썸네일에서 막 피부과 의사들이 막 후킹하고 싶으니까 잘 모르고 그냥 막 피부과 의사들이 일부러 안 알려줘 막 이런 막 자극적인 썸네일로 냈더라고. 이상한 내용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주위에서 바르고 자극감 없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부과에 가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런 걸 챙겨 바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피부 시술 받으면서. 그럼 피부 시술을 안 그래도 자극을 줬어 그날. 근데 약국 가가지고 그 미백 연고를 샀어. 근데 그게 자극감이 있다고요. 그럼 그 자극감이 있는 애들을 발랐는데 좀 따가워. 그래도 약효가 나타나는 거겠지만 막 참아서 발라. 그럼 미세한 염증이 생겨. 걔네도 기미를 짙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 연고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들 다 옛날부터 있었던 성분들입니다. 얘네들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저도 처방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따갑거나 자극감이 있었을 때는 바로 중단해야 되고, 주의해서 발라야 되고, 특히나 어떤 환자들, 기미 환자분들이 오히려 바를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에 있는 블랙헤드를 없애려고 코팩을 자주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팩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자, 블랙헤드 정의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 얼굴에 모공이 한 2만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털구멍이 있죠. 근데 이 털구멍에는 피지라는 애들이 붙어 있어요. 털구멍에는 땀이 분비되지 않아요. 땀구멍은 따로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털구멍에서 뭐가 분비된다? 개기름만 분비가 돼요. 자, 근데 이 개기름이 분비가 되는데 입구가 막혀 있는 거야.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저류가 되죠. 그러면 하얗게 변하면서 약간 끈적거리게 됩니다. 그게 뭐다? 화이트헤드. 그리고 얘들이 더 안에서 저류가 되면 노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끝이 돌출된 부위가 공기 중에 산화가 돼서 검게 보여요. 그게 뭐다? 블랙헤드. 그럼 블랙헤드를 당연히 제거하려면 물리적으로 짜들면 당연히 블랙헤드가 빠지겠죠. 하지만 그 빈 공간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피지샘. 그럼 다시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팩을 썼을 때 당연히 지금 내 눈에 너무 거슬려 있는 검게 보이는 그 씨앗 같은 애들, 딸기 씨앗 같은 애들이 박혀있는 애들이 눈에 제거는 되지만 얘들은 1, 2주 있다 다시 찬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매일마다 코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 표면이 좀 붉어지고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코팩을 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가 어떤 특정 중요한 일정에 있어서 지금 당장 블랙헤드가 거슬릴 때는 최대한 좀 간헐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럼 블랙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조금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하는 걸 강조를 해요. 블랙헤드는 기름이죠. 기름은 뭘로 녹여야지 제일 잘 닦이나요? 기름이죠. 드라이 클리닝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 클리닝의 원리가 왜 물을 안 쓰고 이렇게 때를 잘 빼내는 줄 아세요? 때는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흡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의 블랙헤드를 잘 녹이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일단 뭘로 잘 녹여야 될까요? 클렌징 오일. 그러면 심 원장님이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클렌징 오일로 막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블랙헤드가 생기거나 트러블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클렌징 오일이 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코에 있는 모공을 제거할 땐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잘 따라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클렌징 오일을 이 코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묻혀줘요. 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얼굴에 막 세수를 한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을 발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모공 안쪽까지 클렌징 오일이 들어가서 이 피지와 화장품 같은 애들을 흡착시키는 건데 이 표면에서 다 유화가 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쪽까지 기름이 충분히 침투가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기가 묻어있지 않은 유화가 안 되게 그냥 기름을 코에다 이렇게 문질러 준다는 느낌으로 마찰주지 말고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제가 얹어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을 한 줌 줘요. 그 다음에 그 물 한 줌으로 이렇게 비벼요. 너무 세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코 빨개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러빙을 하면 얘가 밀키스 색깔로 이렇게 변해요. 그죠? 그래서 유화가 된 다음에 걔를 물로 닦아내요. 여기까지가 1차 세안입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긴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 모공 안쪽에 애매하게 남아있는 애들이 트러블이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안, 폼 클렌저로 두 번째 세안을 통해서 모공 안쪽에 껴있는 클렌징 오일과 피지의 그러한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닦아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데 와 원장님 이거 처음 해본 다음에 되게 신기술이다. 와 이거 재밌다 라고 해가지고 매일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마다 두 번씩 이중세안으로 닦으면 피부 표면이 너무 예민해지고 건조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로 피지를 줄이고 싶을 때는 간헐적으로 한 2, 3일에 한 번 그리고 얼굴 전체를 한다기보다는 딱 블랙헤드 제거하고 싶은 부위만 그렇게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제 모공이 넓어지면 시술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돈 안 들이고 모공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돈 안 들이고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진 않죠. 근데 일단은 최대한 모공을 안 넓어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넓어진 모공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피부과적인 시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모공이 최대한 안 넓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모공이 왜 넓어지는지부터 따져봅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피지. 아까 말했던 털구멍에 기름샘이 유전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분비되는 기름의 양이 많으니까 모공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유전적으로 털구멍에 피지가 거의 무말랭이처럼 발달이 안 된 사람은 하루에도 분비되는 피지가 별로 없으니까 구멍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뭐다? 피지고요. 두 번째는 모공 주변이 콜라겐들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에 있는 각종 섬유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모공을.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밀도가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더 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피지. 두 번째 이유는 뭐다? 모공 주변의 탄력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모공 원인의 피지를 먼저 따져봅시다. 그럼 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 피지를 줄이는 먹는 약을 먹어볼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긴 하는데 주의해서 써야 되죠. 임산부들은 특히 그거는 함부로 그냥 무조건 친구가 줬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처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피지를 늘릴 만한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피지를 증가시키는 음식들은 GI 수치라고 해서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피지를 증가시켜요. 검색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뭐 이렇게 달달한 음식, 튀긴 음식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GI 수치가 뭐냐면 결국은 인슐린이 빠르게 올라가는 음식. 인슐린이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당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릴 만한 음식들을 찾아보면은 걔네들이 결국은 뭐다? 인슐린을 빠르게 증가하고, 인슐린이 빠르게 증가하면 인슐린 like growth factor라고 하는 IGF-1이라는 애가 증가되는데 얘네가 피지량을 증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 자체를 증가시킬 만한 음식들을 좀 피하고, 유제품도 이제 피지를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같은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라떼보다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이런 식으로 좀 피지를 유발할 만한 음식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피지를 최대한 증가시키지 않게 한 거죠. 먹는 약이나 음식으로. 그러니까 피지를 또 덜 막히게 하면 모공이 더 넓어질 만한 걸 좀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막히고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메이크업, 선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선블록의 입자가 모공 안쪽을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모공 사이만 피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지 발달이 많고 여름이고 이러면 최대한 메이크업이 안 돼 있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 모공을 가린다고 메이크업을 계속하면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피지 라인이 증가하는데 내가 그 메탈 금속 성분들로 그냥 꽉꽉꽉 막고 있는 거예요. 2만 개의 모공을. 그럼 어떻게 돼요? 피지들이 못 나가니까 안쪽에서 저류가 되겠죠. 그럼 모공이 더 넓어져 보이고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최대한 좀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까 코 블랙헤드 때 설명했었던 클렌징 오일도 간헐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지만 항상 주의해야 된다. 너무 데일리로 하면 피부 자맥이 손상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였죠. 모공 주변의 탄력도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돈 안 들이는 방법은 역시나 보습제예요. 보습. 근데 이제 보습을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2만 개의 모공에서 A라는 친구가 1리터 나온다고 한다면 기름이, 이 친구들은 2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분기 있는 걸 바르면 어떻게 돼요? 2리터 애들이 못 나가고 막히겠죠. 그래서 막혀서 생기는 현상이 더 잘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보습을 할 때 이 모공 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릿속으로 유분기가 너무 많지 않은 가벼운 제형, 조금 라이트한 제형을 자주 발라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리치한 크림보다는 가벼운 크림 타입으로 여러 번 바를 수 있게 땡기면, 아니면은 내가 여름이고 내가 모공 피지 발달이 너무 많으면 차라리 크림 타입을 쓰지 않고 에센스 앰플까지만 쓴다거나, 대신 땡기면은 앰플을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난번 편에 레이어링 자꾸 덧발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모공을 안 막으면서 보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한테 오셔서 시술로 피지를 줄이거나 피지를 파괴하거나 모공 주변의 탄력도를 증가시키는 시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주신 영상에서 동안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게 무엇인가요? 뭐 동안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잘 따져보면은 중안면의 길이가 좀 짧은 사람들이 어려 보이긴 해요. 두 번째로는 눈 밑 쪽에 볼륨이 많이 꺼져 있으면 나이 들어 보여요. 피곤해 보이고. 아마 주변에 보시면은 잘 웃어가지고 여기에 볼륨이 살짝 올라와 있는 분들은 좀 어려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쑥 꺼져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나이가 좀 들어 보입니다. 밋밋하다고 표현을 하죠. 세 번째로는 심술보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도 여기에 이렇게 해서 심술보가 있잖아요. 그럼 나이 들어 보이고. 네 번째로는 턱선이 날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들 교육할 때 특히 남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턱선을 날렵하게 해줘야지 아이가 젊어 보여요. 무슨 시술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턱선, 심술보를 제거, 눈밑 꺼지면 좀 완화, 중화면을 짧게,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를 알고 거기에 맞는 치료가 뭐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뭐 울땡땡이 좋아, 뭐 써땡땡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치료는. 그래서 요런 게 동안의 조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려 보이는 얼굴을 만들고 싶지만 시술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은데요.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동안 얼굴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중안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중안면이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중력 때문에 피부나 지방이 아래로 처지게 되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웃으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특히 우리 코로나 시절 동안 마스크 안쪽에서 거의 이거 안 움직이고 입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안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부랑 지방이 처지는데 그 안에 있는 근육까지도 안 쓰다 버릇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가 볼륨이 살짝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 일찍 퇴화가 되니까 밋밋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동안 조건 중에서 뭐가 자꾸 나빠져요? 중안면도 약간은 처지니까 인중도 좀 길어지고 이러니까 중안면도 길어 보이고 눈 밑 쪽이 꺼져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부터 강조했었던 그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법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 피부심 영상 보시면 될 거고 지금은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대 승천 운동. 광대 있죠. 이 광대 부위를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윗입술을 위로 잡아당기는 근육이 이렇게 내쌍이 있습니다. 이 내쌍을 위로 올려주는 근육 운동을 하면 이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볼륨이 살짝 올라가겠죠. 우리 요즘에 헬스장 보면 60대, 70대 분들도 되게 근육질인 분들 많아요.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면 근육도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근육의 볼륨이 살짝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면 근육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 아까 말했던 윗입술을 위로 당기는 이런 근육들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운동이 되니까 볼륨이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눈밑 꺼짐 쪽이 근육의 볼륨이 살짝 올라가면서 만회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얼굴이 동안으로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요 눈꺼풀 올림 근육으로 눈을 뜨는 사람들이 점점 눈꺼풀 올림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처져요. 또 이렇게 여기 피부 조직도 처지게 되니까 얘들이 자꾸 눈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들어 올리려고 이런 식으로 이마가 자꾸 개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 주름도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부릅뜨기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꺼풀 올림 근육이 막 두껍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눈을 뜰 때 눈꺼풀 올림 근육에다가 집중하는 버릇을 기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눈썹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눈을 위로 이렇게 뜹니다. 자, 그냥 눈썹을 안 잡아주고 뜨면 자꾸 이마주름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위로 보세요. 최대한 멈춰주세요. 그러면 이거 몇 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눈 어딘가가 되게 불편해요. 거기가 이제 눈꺼풀 올림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평소에도 자꾸 눈을 부릅뜨게 돼요. 네, 그러니까 즉 내가 이렇게 눈썹에 이마에 주름을 안 잡히게 하면서도 눈을 부릅뜰 수 있게 하면 당연히 눈이 부리부리해지고 눈이 좀 커지면 어떻게 보일까요? 동안으로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 부릅뜨기 운동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했던 광대 승천 운동이나 아니면 눈 부릅뜨기 운동이나 제가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정맞게 계속해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면 좋겠지만 그러면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잖아요. 보통 이게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네거티브 운동이라고 해서 최대한 수축시키고 좀 버텨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병원에서 진료해 보면 이렇게 하고 최대한 버텨줘요. 그리고 풀어주고. 그러면 몇 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막 부르르 떨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방정맞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름을 만들기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수축시키고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냐면은 입술 우 운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입술 우. 아까 제가 근육이 이렇게 내쌍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좀 기르지 못하는 부분이 요 내측면 근육이에요. 광대 승천 운동을 하더라도 이 내측면에 있는 근육은 발달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뭐 여담이긴 한데 좀 연배 있으신 분들 보면은요. 잘 웃는 분들도 여기는 볼륨이 좋은데 여기는 쏙 꺼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 안쪽 부분이. 이쪽 부분에 있는 근육은 참 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래 얘도 당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우리가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최대한 이렇게 우 해주면서 이쪽으로 살짝 텐션이 가야지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술 운동의 장점이 뭐냐면 입술을 우 하면서 입쥐 둘레 근육도 같이 수축이 돼요. 아까 제가 동안의 조건 중에서 중안면이 길어지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포샵 처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증명사진 찍는 분들도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고. 조금 나이 들어 보일 때 무조건 줄이는 게 인중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돼서 점점 인중이 길어져 보여요. 그래서 얼굴 동안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인중 길이만 살짝 줄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되게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입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아는 좀 닫힌 상태에서 입술을 좀 올려주는
느낌을 하게 되면 이쪽도 살짝 텐션이 가해지고 여기 입주위둘레 근육도 텐션이 가해지면서 인중이 좀 짧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는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선크림 잘 바르기, 보습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같이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눈가는 주름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비싼 아이크림을 쓰지 않아도 눈가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가성비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막 눈가주름 안 생기려고 안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적당한 눈가주름은 인상을 선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병원에서 보톡스로 눈가주름을 잡을 때 막 너무 타이트하게 절대 안 잡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이 눈가 주변, 눈 밑에 주름이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1번은 뭐냐? 눈 주변이 신체 중에 피부가 제일 얇아요. 그러니까 1번, 얇다. 2번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움직이죠. 뭐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깜빡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부가 얇은데 얇은 종이가 계속 구겼다 폈다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얼굴은 2만 개의 모공이 있고 거기에서 개기름이 분비가 되거든요. 피지가. 근데 눈 주변은 피지 발달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비되는 기름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조하죠. 그러니까 건조한 얇은 종이가 계속 구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잔주름이 잘 생기겠죠. 그럼 잔주름을 최대한 예방하려면 뭐 지금 아이크림도 괜찮은 거 쓰면 당연히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아이크림을 말고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보습제를 일단 최대한 자주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 심 원장님이 자주 바르라고 했는데 하면서 자주 바르면서 이쪽도 같이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주 바르면. 여기 모공 발달이 많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자주 바르면서 어떻게 된다? 모공이 막히면서 화이트헤드나 이런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눈 주변에 자주 바르고 싶을 때는 다른 데 바르지 말고 딱 여기 모공이 안 보이는 요 부위만 발라주라고 자주 발라주라고 얘기를 하죠. 바세린 하나만 바르면 얼굴 피부가 좋아지고 주름까지 펴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바세린 뭐 하나로 그러니까 뭐 3,000원으로 피부 좋아지는 법, 1,000원으로 좋아지는 법 이거 썸네일 때문에 막 미용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영상을 막 올려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제 피부심에다가 이대로 가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열받아서 영상을 올렸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세린이 기원이 뭔지 아세요? 바세린 어디서 추출하는지 아세요? 이게 맨 처음에 기원이 이제 석유를 할 때 남는 우리 석유 젤리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롤라튬이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100% 순수 기름 덩어리. 바세린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들은 바세린을 레지던트 때 정말 많이 써요. 언제 쓰냐면 화상, 깊은 상처 있었을 때 바세린 드레싱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바세린 거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드레싱을 하는데 이제 그건 제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세린은 순수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를 잘 시켜요. 그러니까 엄청난 밀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얼굴은 되게 특이한 특징이 있다고요. 다른 피부랑 다르게. 뭐다? 피지 발달이 많아요. 제일 많아요. 전신 중에. 2만 개의 모공이 있고 거기에 피지샘이 되게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을 조직 검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에는 털구멍에 피지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다른 데들은 털구멍에 조직 검사하면 그렇게 피지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스스로 분비되는 기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야 이거 무슨 뭐 몇천 원으로 좋아진다라고 해서 기름 덩어리를 여기다가 완전히 깔아주게 되면 실제로 자 이거 보면은 가끔 댓글로 야 나는 바세린 하나로 좋아졌어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피부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면 피지 발달이 유전적으로 되게 없고 그러니까 극건성, 악건성이거나 피지 발달이 없고 두 번째 저항성 피부 타입, 트러블이 잘 안 생기는 타입인 경우에는 많이 바르면 좋아요. 많이 바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절반 이상이에요. 한 병원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 거의 80~90%는 피지 발달이 얼굴 전체가 많은 게 아니라 특정 부위에는 많아요. 적어도 미간이나 이마나 턱이나 이런 데들. 그리고 민감성 피부 타입, 좀 트러블이 생기는 타입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바세린만 바르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잘 생겨요. 그래서 저는 바세린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위에서 발라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약국에 뭐 있는 거라 자꾸 바세린 섞어 바르고 이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요즘 화장품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공 막거나 이런 것들 되게 예민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뭐 바세린으로 자꾸 우리가 민간에 우리가 무슨 뭐 연고 타입을 뭐라 섞어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세린은 어디에 써야 효과가 좋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부과 전문의들이 저희 레저던트 때 정말 많이 쓴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시는 게 입술이에요. 왜냐면 입술은 피지가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샘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입술 부위는 우리가 기름을 발라준다고 했었을 때 뭐 안에서 뭔가 화이트헤드나 이런 애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라주는 이유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립밤 같은 걸 쓸 때 요즘에 이제 색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알러지가 유발돼가지고 약간 빨갛거나 간질간질하거나 이런 게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무조건 바세린. 얘들은 순수 기름이기 때문에 알러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걔를 발라주라고 하죠. 그래서 입술에 바르는 거는 뭐 어떤 분이든지 찬성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화상, 상처에는 사실은 바세린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상처가 아물려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밀폐. 외부로부터 많은 유해 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안에 있는 물이 나가지 않게 밀폐를 시켜줘야 되고, 2번이 뭐냐? 보습. 안에 있는 물이 잘 나가지 못하게 가둬줘야 되겠죠. 이 밀폐랑 보습을 잘 할 수 있으면서 화학 성분이 제일 적게 들어간 건 뭐가 있을까요? 바세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바세린 꺼즈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화상 환자들이나 상처 깊은 사람들은 매번마다 레지던트 때 이렇게 드레싱 해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세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런 상처나 화상 부위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게 사용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은 얼굴보다 피지 발달이 덜해요. 근데 범위가 넓고 가성비를 약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 같은 경우에는 바세린을 바르셔도 된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의해야 된다. 가드름, 등드름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피지 발달이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피해서 주의해서 바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원장님 채널에서 피부가 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쫀득하고 탱탱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가성비 시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쫀득이랑 탱탱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의사분들도 잘 대답 못해요. 왜냐면은 의학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쫀득하다라는 느낌은요, 피부가 표피랑 진피로 나뉘거든요. 이 진피의 상층 부위가 밀도가 높았을 때 보통 쫀득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탱탱하다는 건 언제 많이 느낄까요? 피부의 아래층, 지방을 포함한 아래층 부위에 약간의 밀도가 증가되거나 좀 치밀해졌을 때 우리가 좀 탱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볼륨이 차는 걸 넣었을 때도 살짝 넣었을 때 우리가 탱탱하다고 느끼는 거는 피부층 아래층에 뭔가 볼륨감이 살짝 있거나 밀도를 증가시키면 좀 탱탱하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이 쫀득하다는 느낌과 탱탱하다는 개념을 따졌었을 때, 그러면은 쫀득한 느낌, 즉 피부층의 상층의 밀도를 증가시키려면 뭘 해줘야 되냐. 제가 요즘에 많이 해주는 거는 이제 주바셀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HADM 이에요. 휴먼 에이셀룰라 더말 매트릭스.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피부층 자체를 피부에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피부층을 그대로 심어주게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남의 거니까. 항원 항체 반응으로 당연히 얘네들이 거부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에이셀룰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HADM, 에이셀룰라. 세포를 제거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세포를 제거했는데 피부의 층 자체를 그대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내 피부에 딱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물로 따지자면 새 건물을 딱 넣는데 제 이름으로 등기가 탁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피부층 자체를 표면에다 넣어주면 그 안에서 내 걸로 바뀌게 되면서 내 피부층을 한 겹 깔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바셀이라는 시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거 말고도 이제 주베룹과 같이 좀 입자가 작은 콜라겐 형성 물질로 피부 상층에다 깔아주는 것도 이 피부를 쫀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탱탱하다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어떤 좀 장비를 강조를 했냐면 이제 온다나 올타이트 이런 애들을 강조했는데, 얘들은 안에다가 볼륨을 뭘 넣는 시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피부가 피부층이 있고 지방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방층은 실제로 나중에 구글링으로 보면은 벌집 구멍처럼 지방이 이렇게 있고 고기를 이렇게 경막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 경막을 우리가 이제 파이브로세탈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FSN. 그러니까 우리가 열 에너지를 줄 때 지방 쪽에다가 열 에너지를 주면 지방이 빠질 수 있으니, 그게 아니라 이 파이브로세탈 네트워크에다가 열을 주게 되면 지방이 패킹이 돼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서 또 중력 때문에 지방세포도 늘어지게 되죠. 근데 얘네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주머니가 쪼여지는 거예요.
그럼 지방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패킹이 되게 되겠죠. 그럼 피부 쪽에서 탱탱하면서 이렇게 달라붙는, 아까 말한 심술보 같은 부위들도 우리가 탱탱하고 싶어가지고 심술보에다가 자꾸 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심술보가 심해지겠죠. 어때야 돼요? 뼈 쪽으로 좀 붙으면서 달라붙어야 되는 느낌이 들겠죠. 턱 라인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동안의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피부에 붙이면서 얘들을 지방세포를 좀 패킹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온다라 올테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주죠. 주름이 생기면 보톡스를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보톡스가 효과적인 주름과 그렇지 않은 주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보톡스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보톡스는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시켜서 나타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주름을 무조건 피는 그런 시술이 아니에요. 배에 보톡스 넣으면 주름 사라지고, 팔자에 주름기 있다고 여기다가 보톡스 넣어준다고 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을 차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주름 보톡스. 근육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해서 주름이 생기죠. 미간도, 이마도. 근육이란 2개의 대륙이 수축을 하면서 피부 표면 쪽에 말려 들어가면서 주름이 생겼다가 펴졌다가, 그럼 얘를 수축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게 주름 보톡스. 어디가 있을까요? 미간, 이마, 눈가, 이런 애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 보톡스. 큰 근육 부위에다가 좀 고용량을 넣게 되면 근육의 크기가 줄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턱, 뭐 관자근, 뭐 예를 들어서 일을 간다거나 이유가 좀 너무 돌출돼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관자근도 요즘 많이 맞거든요. 또 아니면 긴장성 두통을 너무 많이 느낀다거나 이런 경우에 여기에 맞아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뭐 승모근, 이런 데들 많이 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킨 보톡스, 우리 더모톡신이라고 하는데, 보톡스를 희석을 한 다음에 피부 얕은 층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요, 털에도 털 세움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도 적당히 영향을 주면서 피부 표면 쪽에 모공이 살짝 수축되고 피부에 조금 이렇게 결이 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스킨 보톡스. 네 번째는 우리 다한증 있는 분들 있죠. 예, 손발바닥이나 겨드랑이, 예, 이런 분들한테는 땀도 결국은 신경절대 물질이 아세틸콜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딱 넣어주게 되면 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 얼굴 스킨 보톡스 해주면은 아까 말했던 모공 수축 효과도 있지만 그 땀이 약간 주니까, 얼굴에 땀 많았던 분들이 땀이 좀 분비가 주니까 되게 만족도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해당 안 되는, 대표적으로 눈 밑에 잔주름 막 있다고 보톡스만 하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3번 스킨 보톡스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막 아까 말했던 1번 주름 보톡스의 개념으로 용량을 넣어주고 왜 안 펴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죠. 그래서 보톡스 맞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위. 왜 그러냐면 입꼬리 올림 근육이 이렇게 4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공 많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톡스를 막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비가 돼서 수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웃는 인상이 잘 안 돼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 촬영했었을 때 한 연예인분이 침샘을 줄인다고 턱 밑쪽에 보톡스를 넣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넓은 목근이라는 게 있어서 얘네가 너무 마비되면 입 벌리는 게 힘들 수 있어서 제가 바로 그렇게 맞으면 입 벌리는 거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맞다고, 지금 그래서 입 벌리는 거 힘들어서 발음 잘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죠. 전 실제로 이제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제 사실 피부과 의사 생활도 한 17년, 18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셀 피부과라는 피부과를 하면서 더셀 랩이라는 화장품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술과 시술 사이에 어떻게 생활 관리,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선크림을 발라야 되냐, 아니면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레이저가 무의미할 수도 있고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도 생활 습관을 잘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유튜브 피부심 또 구독하시고 많은 피부과적인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